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정책의 변화는 정권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해온 사회적 경제 사업들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김종익 상생나무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1992년 경실련에 참여해서 환경, 지방자치, 도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와도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사회적 경제의 도입에서부터 지역사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김종익 박사님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사회적 경제 이 말부터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뭔가의 대비겠죠? 시장 경제에 대한 대비로 보면 될까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회적 경제도 시장 경제 안에서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시장 경제는 무한 경쟁을 특징으로 하죠. 네. 그리고 기업 간의 경쟁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죠. 기본이 경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의 특징이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그런 무한 경쟁 과정에서 배제가 되거나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역 의제나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경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것을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성원 간의 자조나 협동,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에 무한 경쟁이 아닌 자조와 협동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민간의 경제활동 영역을 크게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말했을 때는 개념이 약간 모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서구에서는 이것을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오는 거죠. 기업 간의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고 기업 안에서의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고 또 그 기업과 로컬 단위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극화라든지 불평등 문제나 또는 소외된 지역의 문제나 또는 취약한 계층의 고용의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출발이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대단히 기술 기반의 그런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적 경제로 많이 진입해 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네, 요약해 보자면 어쨌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쪽에서 약간 밀려나 있는 영역,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활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런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폴라니의 거대한 변혁에서 다루었던 그 한쪽 시장이 아닌 다른 한쪽 시장을 지탱해 주는 다른 한쪽의 영역,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면에서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행정 서비스 영역인데 이걸 이제 사회적 경제가 맡아서 하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이고 이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 또는 이제 막 알코올 치료를 마친 사람들 이제 막 노숙을 끝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고용 시장에서 배제되기 쉽상이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 복지 서비스를 하면 이게 한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일자리를 주려고 보니까 이분들의 생산성이 낮죠. 그 생산성이 낮은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협상을 해요. 야, 이걸 우리는 목적 자체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명칭을 최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해당이 되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재화를 만들어내는 제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회 서비스 쪽에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게 이제 거대한 위기 시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네. 사회적 경제라고 했을 때 외국과 우리나라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은 경제적인 어떤 뭐 사업자라든지 법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NPO 영역 또는 NGO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도 가장 대표적으로 하면 YWC에서 했던 아나바다 운동 혹시 기억나시죠? 아나바다 운동도 경제적인 순환 활동이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다 사회적 경제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좁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NGO, NPO 영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이 가장 근간이고요. 5인 이상이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으로서의 어떤 상법상의 지위를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가장 근간이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뗍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5인 이상이 모여서 농산어촌에서 또는 도시에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이 또 있습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이걸 행정안전부가 지정을 해요. 법인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라면 역시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소유구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주식회사가 됐건 협동조합이 됐건 이건 다 소유구조 문제거든요. 거기에 관계없이 이 기업 자체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명료하게 추구하고 있고 또는 사회적인 사명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의 운영 원리가 민주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걸 국가가 인증해 주면 그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증 사회적 기업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노인 요양 병원을 운영하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기업이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그 부분을 이어서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부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이라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네,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해서 가겠다. 이 문제의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사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사회 서비스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두 번째로 누가 늘릴 건가? 이것을 그동안의 사회 서비스를 공급했던 일반적인 복지 시설만 가지고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역시 제가 소속하고 있는 상생나무라는 법인에서도 중앙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전남사회서비스원 또 신안군하고 함께 신안군에 있는 섬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안군 전체의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아예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수록 사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쌓여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적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거나 시장 경제를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큰 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엔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그 가치를 인정했던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뭐 미국은 물론이고 뭐 서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던 기업을 딱 들여다보니 협동조합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이 목적 자체는 최대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권익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를테면 이탈리아나 여러 나라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협동조합 연합체가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이제 실직 상태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협동조합 연맹체 안에서 적절한 기업에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런데 마침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뭐 기술이라든지 이게 좀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연맹체에서 기술 교육을 해줍니다. 그걸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폐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이 사회적 경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으로서의 혜택도 있지만,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 자체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가 시장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출발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기술 기반이라든지 지식 기반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폭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고요. 또 농업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또 마케팅을 하고 또 체험 활동을 겸한다든지 하는 고도의 활동들을 하는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사회적 경제가 발달해 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출발은 어땠어요? 네, 협동조합의 출발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전형이 되는 모델을 1844년에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던, 사회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로치데일. 이제 1844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정말 산업혁명이 고도화됐던, 절정이 이르렀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건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뭐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가가 보장이 안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동자들이 자조적인 그런 활동으로 1파운드씩 모아서 일정한 돈을 모아서 공동 구매를 하고, 거기서 남은, 그러니까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 그것을 적립을 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조합원들을 계속적으로 모아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를 또 가져오기도 하죠. 그리고 철저히 이 사람들은 1인 1표라는 걸 채택을 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증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를 내든지 간에 1인 1표. 이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주식회사는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사결정에서의 권력을 그만큼 가지는데, 협동조합에서는 1인 1표. 이것은 1844년에 로치데일에서 만든 원칙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협동조합에 여러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1인 1표인데요.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844년 로치데일 이후로 1850년대, 1900년대까지 이르는 동안 정말 들불처럼 유럽에 번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출발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일제 때 협동조합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제가 보기에 협동조합은 불순한 세력이죠. 그래서 말살을 시켰고요. 그 뒤로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진 후로는 관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농협, 수협,
축협 이건 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지는 협동조합 기본법 때 만들어진 딱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출발했던 게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1997년도 IMF 비교를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직이 아니었나요? 예, 실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제공을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일반 시장 경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이걸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을 사회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일자리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활사업이라는 것도 자활기업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 경제 할 때 자활을 좀 뺐었는데요. 자활사업이 지금도 자활기업은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명박 정부 때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흘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뭐 정파나 정당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네, 정말로 필요로 한 일자리나 필요로 하는 고용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풀었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잘 살아지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갖는 데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당의 문제, 정파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권력적으로 들여다보면 큰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제도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조금 이어받아서 또 활성화했던 이런 모습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들한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외면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창출하고 있는 그 조직을 색깔을 가지고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출범하고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만들어지고 형성되면서 이렇게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지금 어떤 정도로 정리가 되거나 이렇게 좀 체계화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가셨을 때 그거 보러 가신 거였죠? 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국제 사회적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지방 정부 또 뭐 연구자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하고 있는 분들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였죠.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에 5월 초에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야, 진짜 사회적 경제 우리나라 말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첫 번째 팩트는 돌아가고 있더라. 그리고 확장되고 있더라. 심지어는 유엔에서 협동조합의 날을 제정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 경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더 그게 확장되고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흐름이 지금 뭐 선진국도 그렇지만 저개발 국가에서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일반 시장 경제에서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회 서비스라든지 또는 제조업 활동이라든지 이 경쟁력이 지금 비록 약하지만 아주 작은 자본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걸 협동조합. 그래서 그 사회 연대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유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여기까지 발달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우리 사회의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 정책에 따라서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저는 특히나 이제 저개발 국가가 이런 방향의 경제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거를 지구 차원에서 보면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 산업화된 나라들의 모델을 안 따라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도 그 점에서 여러 마을들의 사례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마을들에서 실제로 빌리지라고 하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을 들여다봤는데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슬로건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야 되는가가 아주 전제입니다. 아주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서 특히 제가 본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의 근저는 지속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시혜적인 국제 원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좋은 기술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라든지 이걸 초빙을 해서 뭔가 자기들이 새롭게 좀 재구성하고 싶은 그런 방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선진국을 무분별하게 쫓아갔다가는 결국은 자신들은 경제 신빈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지속 가능에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가 지구 사회가 지구촌이 많이 뭐랄까 진보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래서 거기 제가 다녀온 후에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나중에 좀 기업이 조금 자리 잡으면 좀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정말 마을로 들어가서 진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또 하나는 IT 기업에 대해서도 IT 스타트업도 키우려고 열심히 특히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그런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영역에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기술 협력, 제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사회적 경제와 지속 가능성을 연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세계적인 흐름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할 때 그동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실제로 다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이제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잘 되는 기업은 돈 많이 버는 맞아요. 기업이죠. 네. 돈 많이 벌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최대한 배당해 줄 수 있는 그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면 더욱 좋은 기업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 경제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는가. 그게 고용의 문제가 됐건 지역사회 문제가 됐건 국가적인 의제가 됐건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추구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업의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면 경영이 유지가 돼야 사회적 가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경영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의 고도화라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경영 체제로 갈 수 있을 건가? 또 하나는 지역 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가? 이런 점들을 다 봐요.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느냐, 얼마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느냐, 지역 사회가 얼마나 협력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말하자면 관건적인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의 고도화 전략이 일단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건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의 목표, 사회적인 가치의 실현 이런 거를 중심에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사회적 기업이 하는 것들이 행정 수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안정화하기 위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들이 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국가 재정하고 연계되는 게 이 영역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보자면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을 넘는 요소 아닐까요? 그 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요. 특히 캐나다의 퀘벡 지역,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퀘벡주에서는 아주 새로운 것들을 창안을 하는데요. 그동안 협동조합이라는 게 민간 협동조합들의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연대 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에서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써야 되겠다. 협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려면 협동조합이 그전에 시장 경제에서 제대로 못했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대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더 나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들을 국가 너희들이 제공을 해. 이렇게 되면서 퀘벡주가 퀘벡주, 협동조합, 시민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권 이게 같이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퀘벡의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서 이 모델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외국에서. 협동조합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지 왜 국가하고 뭘 상의하고 말고 해? 이랬던 건데 퀘벡 모델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그게 정착됩니다. 정착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할 때 우리가 뭐 스페인의 몬드라곤 모델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델을 생각해 봤습니다. 봤는데 그리고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니아 모델도 들여다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단기간에 사회적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 그리고 단기간에 사회적 경제를 확장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뭐 보험비를 뭐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거죠. 또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주거나 또는 간접적으로는 국가 여러 사업들을 그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시켜 주거나 이렇게 해서 국가나 사회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탱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의 기조는 흘러왔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자립성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별로 타당한 건 아니에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이 타당하지 않는데요. 하나는 애초에 이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영역에 사회적 경제는 지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그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 애초에 이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영역을 정말 시민 스스로 하겠다라고 들어갔을 때 너 왜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니라고 과연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 건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윤이 많이 않는 영역에서도 어지간하면 폐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삶을 서로 지지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돈 못 번다고 해서 바로 잘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폐업률이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는 오해가 있죠. 사회적 기업은 돈도 못 벌어, 사회적 기업은 마치 불이웃돕기 하는 것 같아,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돈 주고 나면 먹튀야. 이렇게 보는 시선은 사회적 경제를 정말 제대로 한 번이라도 그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리고 공유하는 이런 게 좀 적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기존의 틀로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이 뭐냐라는 것들의 기준이 시장 경제와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요즘 기업 쪽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비판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공유가치 창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 경제 필요성을 인정한 것 같기도 약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기업들이 간다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하고는 충돌되는 거 아닐까요? 반대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유가치 창출은 일반적인 우리가 CSR이라고 했던 기업의 사회공헌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사회공헌은 그야말로 공헌하는 행위에 그치고 마는데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역사회하고 또는 사회와 함께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생산해낼 것인가라는 그 파트너의 역할을 기업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그 기업은 기업의 본령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본령의 활동은 당연히 이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면서 간다는 건데 또 하나는 그 기업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기업의 활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을 할 수가 없죠. 이를테면 SK가 양로원을 운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K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또 사회가치 공유 활동을 창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SK의 그 활동의 주된 파트너십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가치 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 규모가 있는 기업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그쪽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그게 이제 그게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원비 주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금융 쪽까지도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금융 쪽까지도 같이 해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이라든지 특히 대기업의 그런 역할들은 오히려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경쟁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것들을 경영학에서 이제 제기하는 그 시점에 사실은 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게 제기된 게 2011년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너무너무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나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회적 경제 또는 지역의 마을 기업 이런 작은 단위들하고 연대를 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정말 윈윈입니다. 그렇죠. 기업은 어차피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 그냥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니까 효과성은 더욱더 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지금의 발전 방향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거를 다 봤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느냐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혁신 전략,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 이런 걸 발표했다면서요? 이게 왜 충격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도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일에 처음 겪는 정말 미중유의 일입니다. 9월달 바로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정책인데요. 따끈따끈하면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그냥 냉기가 팍팍 도는 그런 정책인데요. 제목은 사회적 기업 혁신 전략이에요. 물론 사회적 경제 전체에 대한 혁신 전략은 아닙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혁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그동안에 1차, 2차, 3차는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거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4차인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팩트만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 이제는 끊는다. 내년부터 바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과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살아남아라. 예, 시장에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시장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도 안에서 취해라. 필요한 게 있으면 공모해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했던 그 가치를 아예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인가 사회적 기업에 현재 있는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것까지만 지원하고 그대로는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이 창업을 지원하고 이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받아서 그걸 이제 창업 지원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장 지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는 통합지원기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조직들이 광역별로 또는 일부는 기초 단위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전면 중단, 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알아서 창업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알아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것도 내년입니다. 그래서 다 없앨 수는 없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60몇 개가 되는 걸 한꺼번에 없앨 수는 50몇 개인가 되는데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10몇 개 정도의 광역 단위 17개인가? 17개의 성장 지원 센터만 남겨두고 다 없애겠다. 대신 성장 지원 센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민간 전문가, 민간 기관에게 위탁했던 것을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파견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 밀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지역사회 정서를 읽을 수 있을지, 기업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정말로 암울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할 때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 인증. 근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광역 정부에서 조례로 만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예외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몇 년간 지원을 받는 최장 5년의 지원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광역 단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도 받지 않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소상공인 구조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뭐 얼마나 떼돈을 번다고 할 만한 그런 조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진입률이 매우 낮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왜 이런 정책을 할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이명박 정부 와서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사업이 실시가 됐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와서 확장됐죠. 국정 100대 과제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당과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한 번도 부침이 없이 확장을 해온 과정이었는데 지금 정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야 이제 사회적 경제 한물 갔네. 야 정부가 사회적 경제 이제 돌보지 않는데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걸까? 두 번째, 사회적 경제 하는 사람들 이제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스스로 모든 걸 다 조달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또 실직의 과정을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모든 활동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마을 기업 같은 경우도 들리는 얘기로는 뭐 예산의 60, 70%가 뭐 작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가가 저렇게 사회적 기업을 축소하려고 하고 거의 말살에 가까운 저런 걸 하게 되면 결국 지방정부 입장에서 봐도 이게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라는 거예요. 사회 서비스는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해요. 돌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하는데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하고 협력해서 해봐. 금융기관하고 협력해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에게 떠넘기는 자신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는 확장을 시키는데 민간하고 협력해서 성장해 주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후한무치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너무 충격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조류와도 정반대로 역행을 하고 더구나 유엔에서 4월 달에 유엔에서 결의안 하나를 채택해요.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을 해요. 그 결의안은 192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대한민국도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나 본데요? 대통령이 사회적 경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최근에 홍범도 장군 이런 거 들여다보면 사회를 사회주의 경제로 보는 게 아닌가? 사회적 경제를 그렇게 좀 착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정책이
정말 감이 나올 수가 없는. 굉장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이고 이 영역에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상태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그야말로 정말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또는 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쪽에 있던 일자리들이 다 없어진다면 그것이 일자리 문제, 결국은 시장 경제가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구매력의 감소, 소득 문제. 네, 소득 이걸 다 어떤 식으로 이 충격을 흡수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많은 정부가 아마 이거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근본적인 것이 사회적 서비스도 있었지만 하나는 일자리였다라고 보거든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시장 경제에서의 고용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고민 때문에 됐고 그런 일자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됐을 텐데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이거는 뭐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IT라든지 기술 기반, 지식 기반 사회적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업사이클에 관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한 도시 관리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기술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최근에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이나 욕구를 그러면 과연 일반적인 스타트업 시장에서 지원 시장에서 이게 가능할 건가 지원 정책 체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지 않은 그런 사회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비용을 당연히 지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 영역 또는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생태계 전체가 상당히 결함이 되고 파괴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시장 경제가 만들어내는 문제 또는 시장 경제가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면서 전체가 이렇게 그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기도 했지만 의도된 왜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금은 정부 여당에서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회적 경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장 경제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전혀 다른 별종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논리로 사회적 경제를 들여다보려는 시각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의도된 왜곡이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런데 마침 세수는 급감하고, 마침 잘 됐다. 그 핑계라도 돼야지. 이런 측면이 하나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을 담당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담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을 담당합니다. 이 세 주체들이 그동안에는 사회적 경제 잘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확장해달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완벽한 자기 부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보니까 성과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정부 의존도도 너무 심화되어 있는 것 같아. 일부 기업들의 투명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 그동안에 양적인 측면에서 좀 늘긴 했어. 그래, 늘긴 한 건 우리 인정하겠어. 그런데 기업이 진짜 지속 가능해? 그러지 않는 것 같아. 투명하지 않아. 고용 창출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완벽하게 지금 그동안에 자신들이 했던 역대 정부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했던 평가를 완벽하게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뒤집고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더 딱하죠. 국가의 지원기관이거든요. 이건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사회적 기업을 막 진흥했다고 해왔는데 우리 그동안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예산도 줄여야 되고요, 조직도 줄여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역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코끼리라는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다 깨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막 깜짝깜짝 놀라서 저거 어디까지 다 깨트릴까, 좀 가만히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을 대는 곳마다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소야대에서는 법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본법도 명확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기업만 지금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사회적 기업의 근간을 완벽하게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여야의 정치 환경이 역전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려고 들 수도 있겠다. 또는 전혀 다른 왜곡된 사회적 경제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더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유난스럽게도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가 안 보이고 이전 정부, 이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든 그 업보인 거죠, 지금. 아,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쨌든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방법이 뭐 완전히 뭐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지금 이 의제가 국회의 주요한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이 원해서,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원해서, 하나는 유권자가 열받아서. 저는 유권자가 열받아서 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야당의 정당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결국 유권자들이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를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정말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 중요한 정치 의제로 이걸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 여야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보게 보겠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로 의제화 시켜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장에 급한 불을 끄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사회가 도시라든지 농산호촌이 쇠퇴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산호촌에서 공동체를 다시 만들고 도시와 농산호촌의 공간을 다시 재구조하고 이런 일들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죠. 특히 농산호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했던 일하고 아주 맥을 정말로 같이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거나 아니면 그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만들거나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그동안에 실험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이미 그 실험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몇 개 더 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은 지금 정부 국가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상당수의 많은 지방 정부들은 사회적 경제를 나몰라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고 있는 지방 정부들이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 지방 정부는 국비 지원 없이 우리가 크게는 못하겠지만 당신들이 지탱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지원 체계를 갖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17개의 성장지원센터에서 경험도 없는 직원들이 파견돼서 만약에 일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A라는 마을의 시골 마을의 주민이 갖고 있는 그런 니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광역 단위의 도정부가 하고 있는, 시도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또는 시군이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이런 게 좀 유지가 돼서 지지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측면은 국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최대한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서 그분들이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 다른 연결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이렇게 해서 이 엄동설안을 몇 년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이야기, 심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의 주체였던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받았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힘을 좀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의제화될지 참 걱정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놓거나 또는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제 그나마 이 새로운 농촌의 뭐 빈집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영역을 좀 찾자라는 얘기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은 어쨌든 약간의 경쟁 상태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좀 돌파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죠? 정말 참 우울하고 걱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출발부터 지금 현재 우려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우리 편이고 이런 세월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와서 그렇지 다른 영역에서는 한 번쯤 다 왔던 그런 퇴행의 계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로 맞이하는 20년 만에 맞이하는 20년 넘은 거의 30여 년, 97년, 26년이네요. 26년, 25년 만에 맞이하는 최초의 이런 퇴행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암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환경도 달라. 정책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건가? 또 지방 정부와의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 그리고 좀 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국민 속에서 더 정확히 알려내는 역할, 또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내는 역할, 이걸 통해서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더 탄탄하게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도 가고, 오히려 그동안의 개별 기업에게 개별 기업 활동에 그쳐왔던 것들을 기업 간의 연대나 협업, 이걸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체질도 개선하고 우리의 역량도 키워내고 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그리고 정치라든지 정부에 대해서도 영향력도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저는 이 어두운 시간이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끝은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희망의 근거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히고 지지해 주시는 거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등 거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와 시민들이 사회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도 이러한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우리나라는 시대를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혁신적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모델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사업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대 위기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삶을 보살펴야 할 국가의 역할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시대를 거스르는 정부의 형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